네, 국내 금융시장 지금 조금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과연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큰 그림을 잡아보겠습니다. 국내 리서치 하우스의 명가 중에 또 명가입니다. SK증권 리서치의 센터장, 최석원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을 매일같이 보다 보니까 조금 피로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실물적인 지표와 금융 지표 간에 약간 이반된 현상이라고 할까요? 뭔가 상황은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금융시장은 나름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쭉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 다음 단계의 스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시장이 조금 이렇게 급반등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돈의 힘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수급 시장인 것 같은데 센터장님의 평가는 좀 어떠십니까? 예, 어려운 장이죠.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난번 3월 달에 기록했던 저점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나름의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 실적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적 추정을 좀 해보면 올해 실적 추정치가 작년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높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 순이익을 보면 한 90조 원은 나올 거로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작년도 우리 주가가 움직였던 이 수준이라는 게 1900에서 한 2200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00까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기대가 그 정도라면, 실적에 대한 기대가 그 정도라면 유동성이나 수급에 의해서 꼭 아니더라도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고민인 거죠. 네. 여기서부터는 사실 실적 추정치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유동성하고 수급이 계속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시작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선이 대체로 보니까 한 19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유동성하고 수급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확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면 유동성하고 수급에 의존하는 장이 될 거고 그건 그만큼이나 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냥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뭐 이런 장으로 지금 진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의 또 하나의 그 단초가 국내 시장에는 이제 부동산 쪽 자금들이 좀 정체되어 있고 그 대체 시장으로 이제 주식 시장, 뭐 황금성이 좀 좋다 보니까 좀 일부 그쪽으로도 유동성이 이렇게 온 것도 있네. 예, 저희가 현장에서 좀 보면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하셨잖아요. 그 매수 자금이 신규로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 신규 계좌가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갈래는 고액 자산가들이에요. 이게 보통 저희가 보기에는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온 게 아니냐. 과거 같으면 묵직돈이라고 하는. 건물을 팔고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상당히 좀 큰 흐름의 자산 배분의 변화가, 물론 아직까지 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계속 남아있을 건지 또 나갈 건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현상은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난다. 이제 또 다른 갈래는 사실 기존에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의 이제 단기 자금들인데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자금들은 이 자금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에 따라가고 또 하루하루 ETF 인버스를 샀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레버리지를 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루 단위로 바꿔버리고. 근데 이제 큰 흐름에서 또 대형 자금들이 큰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뭐 수급에 의한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접 투자를 하셨던 그 펀드 가입하셨던 분들이 조금 펀드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직접 투자해가지고 내가 수익률을 직접 낼 거야 이런 분들도 꽤 계시다고 하던데 자 문제는 이 수급이라는 게 뭐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소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관 투자자들이 요즘 힘이 좀 없다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시장의 마켓 메이커로서의 주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과연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 이게 또 시장의 원초적인 궁금증입니다. 어떻게 또 보시는가요? 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뭐 모든 문제를 다 어렵다고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 아닙니다. 뭐 하루도 쉬었던 날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오신 반면에 외국인들은 뭐 이미
상당히 많이 팔았죠. 그렇죠. 예, 벌써 뭐 올해 들어서만도 20조 원, 23조 이 정도로 팔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돌아오기가 단기적으로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문제입니다. 과거에 보면 보통 한 사고가 터지고 뭐 예를 들면 금융위기나 뭐 또 유럽의 재정위기나 이런 거 터지고 한 3, 4분기 정도 쭉 외국인들이 팔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작년 8월부터 우리가 외국인들이 팔아서 거의 그 기간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상 네. 코로나 때문에 팔기 시작한 거는 올해 이제 뭐 3월, 2월 이때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매도를 한 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문이 많이 들고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우려하는 건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축소 현상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ETF 자금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네. 이머징 마켓 ETF 자금으로부터 돈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 들어가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 쪽은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국 쪽은 특히 미국 쪽은 조금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고 특히나 이 좀 관련돼서 이번에 충격을 덜 받았다고 하는 섹터로는 네. 섹터 ETF 자금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 들어온다는 거죠. 반면에 금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돼야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게 잘 관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뭔가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약간 이런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그런 스마트 머니의 성격보다는 현재로서는 약간 좀 뭐 지수를 추종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의 뭐 패시브 자금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묵직한 돈들은 아직 움직임이 좀 둔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근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많은 변화들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 많은 평가들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는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은 이제 우리 타이틀도 오늘 판이 바뀐다라고 타이틀을 주제해 주셨잖아요. 산업의 행태, 일상생활의 행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언택트 관련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비접촉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떻게 또 보십니까? 언택트는 이미 지금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나스닥 시장이 좋고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훨씬 아웃퍼폼하죠. 그다음에 종목별로 보더라도 미국의 이른바 언택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쪽은 뭐 이전 고점을 다 이렇게 벗어난 상태고 우리나라도 카카오, 네이버 다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이미 이런 변화를 사전에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는 결국 뭐냐면 코로나19 사태가 언택트라고 하는 것들의 변화를 굉장히 빨리 일으켰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언택트라는 게 들어있었어요. 결국은 뭐 스마트홈이 됐건 자율주행이 됐건 아니면 무인 점포가 됐건 모든 부분들 화상회의도 그렇고 재택근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언택트의 범주에 속하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뭐까지 지금 언택트가 됐냐면 밖에 나가 노는 것들도 놀이문화 자체도 가상현실 공간에서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코로나19 이후에 경험을 해봤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화상회의 얘기만 하지 사실은 일부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을 제외하면 화상회의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재택근무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이죠. 강제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게 경험을 하게 되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언택트라는 게 포함하고 있는 편리함이 이게 이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나면 화가 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놀려는 수요가 단기적으로 확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 보복 소비. 그렇죠. 네. 밖에서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아주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오프라인 쇼핑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한번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막 이런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자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할 거냐? 50대 뭐 다 이렇게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언택트 소비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중요해지느냐? 결국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 AI, 클라우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프라들의
다시 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디지털들이 좀 더 가공화되고 그것이 네. 이제 좀 실질적으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뭐 거기에 또 뭐 소비 문화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뭐 여행 업종이 가장 피해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오히려 무인도 여행 상품 뭐 이런 것도 네, 부상을 한다는 우스갯소리들도 있던데 네.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자, 앞으로 이 언택트 관련된 소비 트렌드는 계속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조금 모호한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사실 디지털 뉴딜이라는 표현도 정부가 좀 주창을 하지만 상당히 구체화된 것들이 이제 기업하고 연결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거기에 좀 도움 말씀도 주신다면요. 네. 일단 언택트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유형자산이냐 무형자산이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유형자산이 과거에는 이 전체적인 경제를 끌어오는 힘이었다면 이제는 무형자산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무형자산이라고 하면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말씀하셨던 무인도에 가는 그런 무인도에 가서 여행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그렇죠. 그 아이디어와 그 프로그램 자체는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가 더더욱 인정받게 된다는 거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유형자산 쪽은 가치가 지키면 잘하는 거고 잘못하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는 별로 안 좋아도 이 무형자산을 잘 갖고 있는 쪽들에 갈 거다. 그럼 무형자산을 잘 갖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무형자산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결국 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부분들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잘 적용해 나가는 데들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 네. 단기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게 나빠졌었기 때문에 요 나쁜 데 영향을 미쳤던 그러니까 갑자기 막 늘어나게 됐던 언택트 소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단기 후수의 이 업종이 있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화상회의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네이버가 막 오르는 이유도 온라인 쇼핑 막 늘어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좀 더 길게 보면 새로운 분야들이 있어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공장 자동화라든지 스마트홈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2차 전지도 이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겠죠. 이게 이제 사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지 이 다른 쪽에는 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런 다른 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잘 안 쓰는 방향으로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좋아지는 부분과 나빠지는 부분을 장단기로 나누고 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을 조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중국의 이제 전체 또 글로벌한 소비의 큰 시장인데, 보복 소비에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보복 소비 모멘텀이 어느 정도고 이게 앞으로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인지. 네네. 보복 소비는 항상 세요. 이걸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펜트업 디맨드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에서도 또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나타난 충격 때문에 나타났던 소비 둔화 시기에도 그 이후에는 펜트업 디맨드가 확 늘어나면서 나타나요. 이런 네. 현상들이. 그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요번은 아까 언택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화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정부 재난지원금도 주고 막 빠르게 이렇게 해서 소비를 하겠지만 네, 유동성도 막 풀고. 그렇죠. 지금 산업의 변화라는 게 고용에 충격을 많이 줬잖아요. 근데 고용이 보통 보면 충격을 받은 이후에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숙련공들이 또 일찍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공장 자동화에 대한 투자라든지 뭔가 사람을 안 쓰는 방향으로 자꾸 하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럼 소비가 그러니까 소득이 제약될 수밖에 없어요. 고용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소비가 억눌렸던 게 튀어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안정되는 소비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네. 이전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인 소비 모멘텀, 특히 뭐 중국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이런 소비 모멘텀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네. 이건 좀 단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 고용을 타격을 준 지금의 현상이 빨리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이제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소비가 이제 조금 어떤 차별화가 되던 아니면은 일부가 회복이 되던 이렇게 됐을 때 관심을 좀 둬야 될 만한 업종이라든지 이 섹터라든지 이것 좀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예, 단기적으로는 억눌렸던 데 관심들을 갖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화점 다닐 거예요, 사람들. 마트도 다니실 겁니다. 또 영화도 보실 거고 좀 더 길어지면 이제 여행도 다니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행 같은 것들이 이번에 아마 제일 늦게 회복될 거예요. 심리적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소비 회복 때 주목해야 될 섹터는 그동안에 억눌렸던 부분들에 관심을 갖는 게 맞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납니다만 그 소비 업종 중에서도 그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못 사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그런 소비들을 늘릴 거다라는 데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회복됐어요. 네. 그죠? 먼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수출은 별로 안 좋아지고 내수 소비주가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억눌렸던 소비 중에서도 식료품이라든지 옷 사고 이런 것들 그렇죠.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행이나 운송업은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 국내 여행은 좀 다닐지 몰라도 해서 그런 쪽은 이건 정말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포스트 코로나 큰 판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해안을 좀 여쭤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은 SK증권 리서치센터 최석원 센터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